오늘도 나는 우편함 앞에 섰습니다. 62년을 살아오며 이렇게 우편함을 기다린 적이 또 있었을까 싶을 정도로 나는 매달 이 순간을 기다려왔습니다. 우편함 속 갈색 봉투, 30년간 한 번도 끊기지 않았던 그 기적 같은 편지를 말이죠. 어머니, 오늘도 안 왔어요? 딸 수진이 현관문을 열며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응, 아직. 사실 오늘만 그런 게 아닙니다. 지난달부터 봉투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엔 우편 배달이 늦어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달째 아무것도 도착하지 않자 나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정말이지 30년 동안 한 번도 끊긴 적 없던 그 돈이 왜 갑자기 멈춘 걸까요? 30년 전 남편 승우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2아이를 데리고 막막한 현실 앞에 서 있던 나에게 어느 날 갈색 봉투 하나가 우편함에 도착했습니다. 발신인도 주소도 없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50만 원이 들어 있었고 작은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힘내세요. 단 3글자. 나는 그게 누군지 몰랐습니다. 친정 식구일까, 남편 회사 동료일까, 아니면 우리를 불쌍히 여긴 누군가일까. 하지만 그 돈 덕분에 한 달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달에도 그 다음 달에도 봉투는 도착했습니다.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고 30년이 지나도록 그 봉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덕분에 아이들은 대학까지 졸업했고 수지는 결혼도 했습니다. 나는 평생 그 익명의 은인에게 감사하며 살아왔습니다. 나중에 꼭 만나서 감사 인사를 전하고 싶다. 그게 나의 유일한 소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편함에 들어있던 건 갈색 봉투가 아니었습니다. 흰 봉투 하나. 나는 손을 떨며 봉투를 뜯었습니다. 편지지는 깔끔했고 글씨는 또박또박했습니다. 한미경님께 30년간 부족 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서 다행이었습니다. 이제 제 할 일을 다 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정수호. 나는 그 이름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정수호. 그 이름을 30년 만에 다시 마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수진이 내 얼굴을 들여다보며 물었습니다. 나는 편지를 손에 쥔 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정수호. 30년 전 내 남편을 죽인 그 사람.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남편을 치어 죽인 그 사람. 내가 평생 원망하고 저주했던 바로 그 사람. 그가 30년 동안 나를 도운 익명의 후원자였다고? 어머니, 이게 무슨... 수진이 편지를 읽더니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내가 감사하며 살아온 그 은인이 내가 가장 미워했던 사람이었다니. 나는 편지 봉투를 뒤집어 보았습니다. 발신인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서울시 강북구 미아동 123-45. 가봐야겠어. 직접 물어봐야겠어. 수진이 내 팔을 붙잡았지만 나는 이미 현관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30년 동안 품어온 궁금증과 원망, 그 모든 것의 답이 저 주소 끝에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택시 안에서 나는 창밖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거리를 지나는 사람들, 신호등, 가게 간판들이 눈에 들어왔지만 아무것도 제대로 보이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30년 전 그날로 가득했습니다. 1995년 4월 15일. 남편 승우가 세상을 떠난 날. 그날 밤 남편은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아이들을 재우고 남편을 기다리며 저녁을 데우고 있었습니다. 11시가 넘어서야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박승호 씨 보호자신가요?
지금 빨리 병원으로 오셔야 합니다. 그 순간부터 내 인생은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 응급실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의식이 없었습니다. 의사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새벽 2시 남편은 끝내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36의 나이에 두 아이의 아빠로 살아야 할 남편이 그렇게 떠났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를 곧바로 체포했다고 했습니다. 정수호, 당시 38세,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다가 남편을 들이받았다고 했습니다. 나는 법정에서 그를 처음 봤습니다.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있던 그 사람. 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지만 정수호는 단 한 번도 내 눈을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유족에게 하실 말씀 없으십니까? 판사가 물었을 때 그는 고개만 숙인 채 죄송합니다라고 기계적으로 말했습니다. 죄송하다고? 내 남편을 죽여놓고 두 아이를 고아로 만들어 놓고 단 3글자로 끝낼 수 있는 일입니까? 나는 그 자리에서 소리쳤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당신은 감옥에서 몇 년 있다 나오면 되지만 우리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요. 하지만 정수호는 끝까지 고개만 숙이고 있었습니다. 그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습니다. 3년. 사람 하나의 목숨값이 고작 3년이라니. 출소 후 그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알지 못했습니다. 알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한 가지, 나는 그를 평생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다짐했습니다. 아이들이 아빠를 부르며 올 때마다, 혼자 밤마다 베개를 적시며 올 때마다 나는 정수호를 원망했습니다. 그런 내가 30년 동안 그가 보낸 돈으로 살아왔다니. 손님 다 왔습니다. 택시기사의 말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나는 요금을 건네고 차에서 내렸습니다. 오래된 주택가였습니다. 골목길을 따라 들어가니 작은 2층 주택이 보였습니다. 대문 옆 우편함에는 정수호라는 이름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나는 대문 앞에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벨을 누르면 그 사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30년 만에 나는 떨리는 손으로 벨을 눌렀습니다. 딩동. 얼마 지나지 않아 대문이 열렸습니다. 50대 중반으로 보이는 남자가 나를 보며 눈을 깜빡였습니다. 누구세요? 나는 입술을 깨물며 대답했습니다. 한미경입니다. 정수호 씨, 계십니까? 그 남자는 잠시 멈칫하더니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 어머니시군요. 저는 정민호입니다. 정수호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걸 깨달았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도운 사람은 정수호였고, 그리고 지금 내 앞에 서 있는 이 사람은 그의 아들이라는 것을. 아버지는 한 달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정민호의 말에 나는 그 자리에서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죽었다고? 내가 평생 원망했던 그 사람이 30년 동안 나를 도운 그 사람이 이미 이 세상에 없다고? 정말이지, 이제 나는 누구에게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겁니까? 나는 정민호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작은 2층 주택, 낡은 소파,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그중 한 장에는 젊은 시절의 정수호가 아이를 안고 웃고 있었습니다. 차 한 잔 드시겠습니까?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실 차가 마시고 싶은 게 아니라 이 어색한 침묵을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정민호는 찻잔을 내 앞에 놓으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를 뵙게 될 줄은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편지를 보내셨다고 하셨으니까요. 나는 가방에서 편지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당신 아버지가 정말 30년 동안 우리 가족에게 돈을 보낸 겁니까?
정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왜요? 왜 아무 말도 없이, 왜 정체를 숨기고, 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민호는 잠시 침묵하더니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셨습니다. 출소 후에도 하루도 편히 주무신 적이 없었어요. 정민호는 오래된 서랍에서 두꺼운 노트 한 권을 꺼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남기신 일기입니다. 어머니께 보여드리라고 하셨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받았습니다. 첫 페이지를 펼치자 1998년 5월 1일이라는 날짜가 보였습니다. 사고가 난 지 3년 후였습니다. 오늘 출소했다. 하지만 자유롭지 않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의 얼굴이 자꾸만 떠오른다. 법정에서 본 유족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다음 페이지. 한미경 씨 집 앞을 지나갔다. 작은 아파트였다. 빨랫줄에 아이 옷들이 걸려 있었다. 내가 그 가족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똑똑히 보았다. 무릎을 꿇고 싶었지만 나는 비겁하게도 그냥 돌아섰다. 나는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오늘부터 월급에서 50만 원씩 보내기로 했다. 이게 속죄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다. 하지만 이것밖에 할 수 있는 게 없다. 10년 후의 일기. 한미경 씨 딸이 대학에 합격했다고 한다. 멀리서 지켜봤다. 환하게 웃는 모습이 아버지를 닮았다. 내가 죽인 그 사람을.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다. 20년 후 아들이 결혼했다. 어머니께서 혼자 하객들을 맞이하시는 모습을 봤다. 옆에 남편이 있었어야 할 자리인데 나는 평생 그 자리를 비워놓았다. 나는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정체를 밝히지 않으셨어요. 어머니께 더 큰 상처를 드릴까봐. 돈을 받는 게 모욕처럼 느껴지실까봐. 그럼 30년 동안 혼자 그렇게 살았다는 겁니까? 정민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최소한의 생활만 하셨습니다. 작은 집에서 낡은 옷을 입고 외식 한 번 하지 않으시고 모든 돈을 어머니께 보내는데 쓰셨어요. 나는 찻잔을 든 손이 떨렸습니다. 정민호가 계속 말했습니다. 한 달 전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어요. 민호야, 한미경 씨께 편지를 보내라. 이제 내가 할 일은 다 끝났다. 하지만 용서는 구하지 마라. 나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는 이만 가봐야겠습니다. 정민호가 황급히 일어났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묘소 위치를 알려드릴까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저는 아직 준비가 안 됐습니다. 정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나는 대문을 나서며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머릿속은 복잡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를 살린 사람이 30년 동안 내가 저주한 사람이었다는 것. 그가 평생 죄책감에 시달리며 살았다는 것. 그리고 그가 정체를 밝히지 않은 이유가 나를 배려한 것이었다는 것. 정말이지,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집으로 돌아온 나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진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그 사람 만나셨어요? 나는 대답 대신 정민호에게서 받은 일기장을 수진에게 건넸습니다. 읽어봐. 수진은 일기장을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한 장, 두 장, 페이지를 넘길수록 수진의 얼굴이 굳어갔습니다. 한참 후 수진은 일기장을 덮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 사람 정말 평생을 그렇게 산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구나. 수진은 일기장을 쓰다듬으며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이 사람을 미워했어요. 아빠를 죽인 사람이니까. 하지만 수진이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일기를 읽으니까 이 사람도 지옥에서 산 것 같아요. 나는 수진의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수진이 조심스럽게 내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니, 제가 이런 말하면 안 되는 거 알아요. 하지만 저는 이 돈 덕분에 대학도 가고 결혼도 했어요. 오빠도 마찬가지고요. 나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도 알아. 그 돈이 없었으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지 모르지. 그럼 어머니는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수진의 질문에 나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어떻게 하냐고? 나도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쌓아온 원망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평생 속죄하며 살았다는 사실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수진아, 나는 아직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없어.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연해요. 그럴 필요도 없어요. 하지만 동시에 그가 우리를 도운 것도 사실이잖니. 수진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어머니, 용서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인정만 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그 사람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렸다는 것, 그리고 우리를 도왔다는 것, 그걸 인정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것 같아요. 나는 수진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인정. 용서는 아니지만 인정. 그가 평생 고통 속에 살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리고 그가 나름의 방식으로 속죄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 수진아, 너는 그 사람 아들을 한번 만나볼래?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요? 왜요? 내가 아직은 갈 용기가 안 나. 하지만 알고 싶어. 정수호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진짜로 어떻게 살았는지. 수진은 잠시 망설이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제가 가볼게요. 나는 수진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고마워, 딸. 수진이 미소 지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미움에 갇혀서가 아니라 자유로워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남편 사진을 꺼내 보았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남편의 얼굴. 여보, 나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신을 죽인 사람이 우리를 30년 동안 살려줬어요. 나는 이 사람을 미워해야 할까요? 아니면 말을 잇지 못하고 나는 사진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지 못했습니다. 사흘 후 수진은 정민호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수진은 두꺼운 봉투 하나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니, 정민호 씨가 이걸 드리래요. 나는 봉투를 받아 열었습니다. 안에는 오래된 사진들과 편지, 그리고 또 다른 일기장이 들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옆에 앉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민호 씨가 많은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정수호 씨가 어떻게 살았는지. 나는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습니다. 젊은 시절의 정수호가 공장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수진이 설명했습니다. 정수호 씨는 출소 후 작은 공장에서 일하셨대요. 새벽 6시 출근, 밤 10시 퇴근. 30년 동안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대요. 왜? 그렇게까지? 어머니께 보낼 돈을 벌기 위해서요. 나는 다음 사진을 꺼냈습니다. 허름한 단칸방이었습니다. 정수호 씨가 30년 동안 사신 집이에요. 월세 20만 원짜리 단칸방. 냉장고도 없고 에어컨도 없었대요. 내 손이 떨렸습니다. 수지는 일기장을 펼쳐 특정 페이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005년 12월 25일. 오늘은 크리스마스다. 거리에 캐럴이 흐르고
사람들은 행복해 보인다. 하지만 나는 그럴 자격이 없다. 한미경 씨 댁 앞을 지나갔다. 창문에 트리 불빛이 보였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게 내가 바라던 전부다. 그들이 조금이라도 행복하기를. 나는 멀리서 그걸 지켜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수진이 다른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2010년 3월 2일. 한미경 씨 딸이 대학 입학식이라고 한다. 교복 대신 정장을 입은 모습을 멀리서 봤다. 아버지가 없어도 이렇게 잘 자라줘서 고맙다. 오늘은 축하금을 조금 더 보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것뿐이다.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눈물이 흘렀습니다. 2015년 5월 15일. 한미경 씨 딸의 결혼식이라고 한다. 멀리서 지켜봤다. 신부가 혼자 입장하는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졌다. 아버지가 딸의 손을 잡고 입장해야 할 자리인데 내가 그 자리를 영원히 비워놓았다. 용서받을 수 없다. 하지만 그래도 축하한다. 행복하기를.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민호 씨가 말씀하시길 정수호 씨는 평생 한 번도 외식을 안 하셨대요. 옷도 30년 동안 몇 벌만 입으셨고 병원도 안 가셨대요. 왜? 그렇게까지. 모든 돈을 우리한테 보내기 위해서였대요. 자기 자신한테는 한 푼도 쓰지 않으셨대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수진이 마지막 사진을 꺼냈습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정수호의 모습이었습니다. 정수호 씨는 암 진단을 받으셨대요. 2년 전에. 하지만 치료를 거부하셨대요. 치료를 거부했다고? 네. 치료비가 아깝다고 하셨대요. 그 돈으로 어머니께 한 번이라도 더 보내고 싶다고. 나는 사진을 보며 입을 막았습니다. 정민호가 전해준 말이 수진의 입을 통해 나왔습니다. 정수호 씨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민호야, 나는 한미경 씨를 한 번도 직접 만나지 못했다. 그게 내 유일한 후회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내가 그분 앞에 나타나는 건 상처에 소금을 뿌리는 것과 같으니까.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를 저주했습니다. 30년 동안 나는 그를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 30년 동안 그 사람은 지옥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혼자서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채. 어머니, 수진이 내 등을 쓰다듬었습니다. 나는 고개를 들어 천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수진아, 나는 그 사람을 미워할 자격이 있을까? 어머니는 미워할 자격이 있어요. 당연히요. 하지만 그 사람도 평생을 고통 속에서 산 거잖아. 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내 손을 꽉 잡아주었습니다. 나는 정수호의 마지막 사진을 보며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당신도 힘들었겠네요.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정수호의 사진들과 일기장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새벽 3시 나는 거실로 나와 30년간 모아둔 갈색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360개의 봉투. 30년 360개월. 단 한 달도 빠짐없이 도착했던 그 봉투들. 나는 봉투 하나하나를 만지며 울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아, 나 정민호 씨한테 가볼게. 수진이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말요? 혼자 가실 거예요? 응. 이건 내가 직접 해야 할 일이야. 나는 택시를 타고 다시 그 주택가로 향했습니다. 정민호는 내가 찾아온 것에 놀라며 맞이했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나는 가방에서 정수호의 일기장을 꺼내 그에게 돌려주었습니다. 다 읽었습니다. 정민호는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의 묘소에 가보시겠습니까? 나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가봐야겠습니다. 정민호의 차를 타고 우리는 서울 근교의 한 공원묘지로 향했습니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나는 창밖을 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남편을 죽인 사람의 묘에 가다니. 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정민호가 앞장서서 걸었고 나는 그 뒤를 따랐습니다. 한참을 걸어 올라가니 소박한 묘 하나가 보였습니다. 정수호. 나는 그 앞에 섰습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버지, 한미경 어머니께서 오셨어요. 나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물러나며 말했습니다. 천천히 계세요. 저는 저 아래서 기다리겠습니다. 혼자 남겨진 나는 묘비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정수호 씨, 내 입에서 그 이름이 나왔습니다. 30년 만에 이렇게 만나네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 잎사귀들이 바스락거렸습니다. 당신이 30년 동안 우리를 도운 걸 알았어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도 알았어요. 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하지만요, 정수호 씨, 나는 아직도 당신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 남편을, 내 아이들의 아버지를 빼앗은 사람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어요? 나는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고생한 거 알아요. 당신이 평생 죄책감에 시달린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내 남편은 돌아오지 않는데. 소리쳐 울었습니다. 당신은 비겁했어요. 정말로 용서를 구하고 싶었다면 내 앞에 나타나서 무릎 꿇고 빌었어야죠. 왜 숨었어요? 왜 돈만 보냈어요? 나는 땅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미워하고 싶은데 당신이 우리를 도운 걸 알고 나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해요? 한참을 울고 나서 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묘비는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바람만 불 뿐이었습니다. 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정수호 씨, 나는 당신을 용서할 수 없어요. 아마 평생 그럴 거예요. 나는 묘비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인정할게요. 당신도 평생 지옥에서 살았다는 것. 나는 돌아섰습니다. 그걸로 충분한지는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나는 더 이상 당신을 저주하지 않을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나는 천천히 언덕을 내려갔습니다.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슴속 어딘가에서 30년의 무게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묘지에서 돌아온 나는 며칠 동안 집에만 있었습니다. 밥맛도 없었고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은 온통 정수호 생각뿐이었습니다. 수진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괜찮지 않았습니다. 용서할 수 없다고 말했지만 마음 한편에서는 계속 그 사람 생각이 났습니다. 단칸방에서 30년을 산 그 사람, 치료도 거부하며 돈을 보낸 그 사람, 한 번도 자신의 정체를 밝히지 않은 그 사람.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정민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혹시 시간 되시면 한 번만 더 뵐 수 있을까요? 드릴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나는 망설였지만 결국 만나기로 했습니다. 정민호를 만난 곳은 조용한 카페였습니다. 그는 낡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이건 아버지가 어머니께 직접 전하지 못한 편지예요. 돌아가시기 일주일 전에 쓰신 거예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습니다. 편지지를 꺼내 펼쳤습니다. 흔들리는 글씨로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한미경님께 이 편지를 쓰는 지금 제 손은 많이 떨립니다. 병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30년 동안 쓰고 싶었던 편지였지만 쓸 용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서 더는 미룰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30년 전 저는 돌이킬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술을 마시고 운전을 했고 그 때문에 선생님의 남편분을 세상에서 빼앗았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한 가정을 무너뜨렸습니다. 법정에서 선생님의 눈빛을 봤습니다. 그 눈빛을 저는 단 하루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원망과 절망으로 가득했던 그 눈빛이 30년 동안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출소 후 저는 선생님 댁 앞에 여러 번 갔습니다. 무릎 꿇고 용서를 빌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매번 돌아섰습니다. 비겁했습니다. 제가 나타나는 것이 선생님께 더 큰 상처가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멀리서 지켜보는 것으로 만족했습니다. 30년 동안 매달 보낸 돈, 그것이 속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돈으로 사람의 목숨을 살 수는 없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저는 평생 최소한으로만 살았습니다. 외식 한 번 하지 않았고 새 옷 한 벌 사지 않았습니다. 모든 돈을 선생님께 보내는 것이 제 유일한 삶의 이유였습니다. 선생님의 자녀분들이 대학에 가고 취직하고 결혼하는 모습을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제가 빼앗은 아버지의 자리를 조금이라도 메울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돈을 보내도 아버지의 빈자리는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용서를 구하지 않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한 가지만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제 인생의 30년은 선생님, 가족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제가 살아야 할 이유였고 유일한 의미였습니다. 이제 저는 떠납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선생님 가족이 조금이라도 덜 힘들게 사셨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마지막으로 감사합니다. 이 무가치한 인생에 의미를 주셔서. 그리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정수호.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민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는 평생 자신을 용서하지 못하셨어요. 마지막 순간까지도요. 나는 고개를 들어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 아버지는 힘들었겠네요. 정민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하지만 아버지는 한 번도 후회한다고 하지 않으셨어요. 어머니 가족을 돕는 게 자신의 의무라고 하셨어요. 나는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 아버지한테 전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말씀하세요. 나는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가 평생 고생한 거 알았다고. 그리고 말을 잇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편히 쉬라고. 더 이상 괴로워하지 말라고. 정민호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아버지도 들으셨을 거예요. 그날 나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사람 편지를 읽었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도 평생 지옥에서 살았대요. 우리 때문에. 나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는 아직도 그 사람을 완전히 용서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 않을게요. 그게 내가 할 수 있는 전부예요. 그날 밤 나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30년 만에 처음으로 계절이 바뀌고 봄이 왔습니다.
나는 정민호와 가끔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정민호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가 아버지 기일이에요. 혹시 함께 묘소에 가주실 수 있으실까요? 나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대답했습니다. 네, 가겠습니다. 수진이 옆에서 놀란 표정으로 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머니, 정말 가실 거예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제는 갈 수 있을 것 같아. 기일 당일 나는 꽃 한 다발을 들고 묘지로 향했습니다. 정민호가 묘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내와 어린 딸도 함께였습니다. 어머니 오셨군요. 나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늦지 않았죠? 아니요. 시간 맞춰 오셨어요. 우리는 함께 묘 앞에 꽃을 놓았습니다. 정민호가 절을 하고 나도 따라서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눈물이 나지 않았습니다. 절을 마치고 정민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나는 묘비를 바라보았습니다. 정수호 씨, 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번에는 용서할 수 없다고 했죠. 그 말, 아직도 유효해요. 정민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요, 정수호 씨, 한 가지는 확실해요. 나는 이제 더 이상 당신을 미워하지 않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30년 동안 당신이 어떻게 살았는지 알았어요. 당신도 고통받았다는 것도 알아요. 그리고 우리를 도와준 것도 감사해요. 묘비는 여전히 말이 없었습니다. 용서는 못해도 인정은 할게요. 당신이 나름대로 속죄하려고 노력했다는 것. 나는 묘비에서 눈을 떼고 정민호를 바라보았습니다. 정민호 씨, 당신 아버지는 이제 편히 쉬실 거예요. 더 이상 괴로워하지 않을 거예요. 정민호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묘지를 떠나며 정민호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가끔 연락드려도 될까요? 나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러세요. 당신 아버지는 이제 없지만 당신은 죄가 없으니까요. 정민호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나는 그의 어린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아이 이름이 뭐예요? 수아예요. 예쁜 이름이네요. 잘 키우세요. 정민호의 아내가 수줍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시아버님 평생 짐을 조금이라도 덜어주셔서요. 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나도 이제야 내 짐을 덜어낸 것뿐이에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봄꽃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수진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됐어요? 잘 다녀왔어. 정말요? 괜찮으세요? 나는 미소 지었습니다. 응, 이제 괜찮은 것 같아. 집에 도착해서 나는 30년간 모아둔 갈색 봉투들을 다시 꺼냈습니다. 360개의 봉투, 30년의 무게. 나는 그것들을 하나씩 만지며 생각했습니다. 이 봉투들은 정수호의 속죄이자 동시에 나의 생명줄이었구나. 나는 봉투들을 정리해서 상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상자를 장롱 깊숙한 곳에 넣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꺼내보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버리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30년이었으니까요. 저녁 나는 남편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나 오늘 그 사람 묘소에 다녀왔어요. 남편은 사진 속에서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용서는 못했어요. 아마 평생 못할 거예요. 하지만 이제 더 이상 미워하지는 않을 거예요. 나는 남편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여보, 나 이제 진짜 내 인생을 살아볼까 해요.
미움도 원망도 아닌 그냥 나를 위한 인생. 창밖으로 봄볕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나는 창문을 열었습니다. 봄바람이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여보, 나 이제야 자유로워진 것 같아요. 그날 나는 오랜만에 웃었습니다. 진심으로. 1년 후 나는 정민호 가족과 함께 정수호의 묘를 찾았습니다. 이제는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정민호의 딸 수아가 내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저기 꽃 예뻐요. 나는 수아의 손을 잡고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예쁘구나. 묘 앞에서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정수호 씨,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이제 괜찮아요. 바람이 불었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나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이 맑았습니다.